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시즌2 7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정복입니다. 네, 자 유튜브 시청자분들, 저희 정민여 보셨죠? 저 이 정도입니다. 더 예쁘게 하고 왔지 오늘은. 더 할 것 같아? 맞습니다. 저 유튜브 일당백을 통해서 왜 본인이 부끄러워하지? 살 수가 없어요. 이 반응은 내 생각을 못해서. 그 새로 오신 분들도 좀 계시고, 팟캐스트 들으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저희 새로 오신 분들 특히 그 시즌 1 저희가 쭉 올려놨잖아요. 이거 맞아요. 옛날 거부터 한번 쭉 들어보시면 참 매력적입니다. 네, 시간 날 때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뭐 다른 뭐 설거지 하시면서 혹은 네. 뭐 다른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틀어놓으셔도 굉장히 좋은데, 정말 집중해서 들으시면 우리 일당백 행복은 적분이 되고요, 고통은 미분이 될 겁니다. 아니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게 지식이 진짜 쌓여간다고요. 계속 듣다 보면 네. 일당백은. 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일당백 책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영화라든지 아니면 짧은 뭐 토막 상식 이런 것들도 저희가 꾸준히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 더 할래요 그거? 많이 눌러주세요. 정민여는, 나도 토할 것 같다. 정민여는 유튜브에 최적화된 게스트인 것 같아요. 역시 영상 매체에 적합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오늘 모자 안 쓰셔서 어떡해요? 뭐.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즌2 7번째 시간 한번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7번째 책 과연 어떤 책입니까? 뭐 요즘 세계 정세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이란 난리 그래요? 났어요. 그래요라니. 나는 세계 정세에 관심 없으니까. 전쟁이 나네만에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의 평화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아니, 이쪽 집안은 벌써 전쟁입니다. 네. 이미 전쟁이 3차 대전, 3차 대전. 사실은 뭐 근데 어떻게 보면 90년대 그 2000년대 이후로 실제로 유사 전쟁 상태죠, 세계가. 각종 테러라든지 각종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네. 실제 전쟁과 거의 준전시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 휴전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상 뭐 계속 준전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고 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 이런 것들 속에서 지금 이런 갈등이나 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며칠 전에 바로 지금 중동, 바로 이란에서 이란과 이라크 사이, 그리고 미국 폭탄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또 왜 죽인 거예요? 그 얘기가 1시간짜리입니다. 네. 일단 뭐 간단하게만 네. 말씀드리면, 네.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 이번에 죽은 그 살레이만인가? 네. 솔레이마니. 네. 네, 솔레이마니. 네. 그 사람이 그 중동 지역의 여러 뭐 테러 단체를 뒤에서 배후 조종을 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뭐 대사관 등을 공격하는데도 그 사람이 뭐 네. 핵심 인물이다, 뭐 이런 판단을 해서 앞으로 더 위험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뭐 높다, 뭐 이런 증거들을 찾았다,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한 거고. 네. 이란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게 맞긴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 테러 단체들, 많은 테러 단체들 있잖아요. 네. 그런 단체들의 배후 지원을 했다는 거는 팩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중동에 살던 사람이 그런 얘기 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미국인에게 현존하는 위협, 그러니까 이런 공격을 할 만한 위협이었는지는 이제 판단이 조금 서로 다른 것 같긴 하고요. 뭐 이제 그거를 이제 세력 균형적 시각에서 접근해 보면, 네. 이란의 힘이 너무 커졌거든요, 요 몇 년 사이에. 요 몇 년 사이에. 왜냐하면 그 IS라는 단체가 그 이라크라든지 시리아 쪽에 생겨나면서, 네. 이 IS 힘이 너무 세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IS를 좀 누르기 위해 가지고, 이 IS가 바탕하는 데가 순위파거든요. 그래서 이 IS를 누를 수 있는 데가 바로 이란 중심의 시아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정권이 알라이파라고 범시아파에 가깝고, 또 마찬가지 지금 이라크가 대부분 민중들은 시아파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태에서,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바로 이란에서 지원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IS와의 어떤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이란이 이미 너무 세져 버린 거예요. 이란이 지금 이라크도 지금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IS는 그러니까 순위파 쪽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결국 그 사고가 일어난 것도 바로 이라크 공항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공항 근처. 바로 그러니까 이란이
이란의 어떤 힘이 이라크라든지 시리아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이런 중동 전역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단 말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세력 균형 항상 적당한 정도의 어떤 긴장 상황과 그래서 미국으로 하여금 의지하게 만드는 미국이 최종 문제 해결하는 상황이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되는데 이란 쪽에 지금 너무 많이 힘이 실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이란과 맺었던 핵 합의도 파기하고 여러 가지 이란에 대한 지금 제재를 하는 이유 자체도 네. 거시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의 국익으로서는 이란을 견제하는 게 맞고 이번에 이런 어떤 공격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이란의 힘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옛날에도 우리 정박님 그 역사 권력 인간 책에도 나왔듯이 미국은 항상 이렇게 이란 이라크 가지고 힘을 자기네들이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막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이걸 평생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누가? 그러니까 이 나라 국민들은 뭔 죄야. 그래서 네. 힘이 중요합니다. 힘이 중요한 것 같아. 이 정의와 도덕으로 세상이 돌아가질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근대 국가의 본질은 네. 근대 국가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1648년 서양 기준으로 보면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로 주권 국가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네. 주권 국가가 뭐야? 그 주권, 국가의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이 대내적으로 최고의 어떤 그렇죠. 우리 헌법에 있죠. 아니 그 주권이라고 있잖아요. 네. 나라가 외교를 대외적으로는 독립의 표시이고 그렇죠.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권력. 더 이상 이것을 음. 상정할 수 없는 최고의 어떤 권위를 가지는 것. 거기 베스트팔렌 이후입니까? 예,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로 이제 각각 영역을 긋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전에는 사실 그 이전에만 해도 종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국가가 아니고 종교의 어떤 형태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종교가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이 되면서 신교와 구교 간에 서로 종교를 믿을 자유를 달라해가 맨날 피비린내는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그 경계를 끄어가지고 요 영역에서는 이 사람들이 믿고 이 나라에서는 뭘 믿고 이런 식의 어떤 영역을 나누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결국 그 경계를 안에 그 경계에서는 안에 국민들의 어떤 희생, 고통, 그 국민들의 눈물과 땀은 잊지 않는 어떤 무엇이 존재한다. 그 사람들 책임진다. 그게 바로 주권이란 말이죠. 네네. 주권 국가가 그래서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국가는 나왔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내부의 어떤 국익이라든지 그것들이 최고의 가치가 되잖아요. 그럼 그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이용하고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 스스로는 정당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근대 국가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악이라고 볼 수 있죠. 악이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악과 폭력. 그렇죠. 나를 위해서는 남을 이용해 먹어도 된다. 이게 국가의 국익의 어떤 어떻게 보면 본질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는 게 기본적으로 좀 악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국경 얘기 잠깐 나왔는데 국경이라는 게 그냥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네. 한반도가 이렇게 반도가 있으니까 그냥 국경이 이렇지 않았다. 네. 근데 다른 나라들 특히 유럽 같은 데는 국경이 되게 많이 변했어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네네. 경우도 그러니까 대륙에 이렇게 있으면 대륙에 이쪽으로 쭉 갔다가 국경 전체가 네.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1945년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독일을 본래 탄생시킨 지역이 프로이센 지역이거든요. 네. 지금의 어떤 폴란드하고 저 소련까지 걸쳐 있단 말이죠. 그 땅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 지금 다 폴란드 땅이 돼 버렸고 그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칸트가 평생 동안 벗어나지 않는 도시 케니스베르크. 그건 바로 지금 러시아 소속이거든요. 킬리닝그라드라고. 그러니까 그건 러시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식으로 그래서 독일이 예전에 예전 자기 독일 땅에서 전쟁 이후로 도망을 쳐서 지금 독일에 온 사람들이 한 1,000만이 넘는다고 하죠. 자기 땅에서 다 쫓겨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땅이 다 폴란드하고 러시아 땅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보복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 독일로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뭐 연도별 뭐 유럽 국경 뭐 이런 거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면 네. 막 그 연도가 막 바뀌면서 이제 국경 막 바뀌는 거 보여줘요. 너무 재미있어. 실제로 이렇게 나라가 많이 바뀌었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프랑스 독일 사이에 마지막 수업 알사스 로렌 지방이 프랑스였다가 독일로 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알죠? 모르지. 프랑스는 난 엘메만 알지. 아니 라스트 클라스. 마지막 황제? 아니 라스트 클라스 마지막 수업. 마지막 수업? 몰라. 영화예요? 별. 별?
별 별? 교과서에 많이 나왔는데. 몰라요? 알퐁스도데. 알아요. 네. 너무 반갑다 알아주니까. 알퐁스도데가 쓴 책 있잖아요. 프랑스 작가. 그렇죠. 그 프랑스 작가인데 네. 여기서 한번 우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했던 게 너무 고운데. 그 되게 그 프랑스에서도 아주 그 뭐랄까 자국 너무 우선주의 뭐 이런 애국주의 거. 작가. 뭐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보면 있죠. 애국주의인데 네. 딴 데서 보기에는 너무 좀 약간 쇼비니즘 뭐 느낌도 그렇죠. 줄 수 있다. 네. 그런 사람이라고. 예, 그 우리는 되게 막 아름다운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네. 않다는 거예요. 예, 알퐁스도 됩니다. 잊지 마세요. 알았어요. 마지막 수업? 그렇지, 라스트 클래스 앤드 스타. 마지막 입세랑 헷갈려. 자, 그래서 오늘 네. 7번째 책 아직 공개를 못했습니다. 무슨 책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중동 지역, 아랍 지역만 그렇게 여러 가지 참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저렇게 많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바로 우리 동아시아, 바로 중국, 한국, 일본 이 지역도 정말 어떤 특정 세력들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네. 특정 세력의 기획에 따라 가지고 많은 것들이 좌우되어 왔죠. 대표적으로 우리 남북한의 분단 같은 경우도 결국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38선이 꺼진 그쵸. 거잖아요. 그렇듯이 실제로 지금 동아시아 그 지금 우리하고 가장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말로는 독립국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본은 독립국이 아니라 종속국이다. 그 일본이요? 미국의 속국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일본 학자가 있거든요. 일본의 정치학자가.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아주 신진 정치학자 시라이 사토시라는 사람인데 정확하게 일본에서는 2012년인가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영속패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패전론. 네. 영속이라고 하면 뭐 영원히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같고 그렇죠. 네. 패전이라면 전쟁이 졌다. 예, 영원히 진다? 네, 뭐 영원히 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 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짧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미국에게 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본의 지도부가 이 패배에 따른 책임을 덮어버리기 위해 가지고 국민들과 자기 이제 국민들에게 전쟁에서 진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난 거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국과 중국 이런 아시아 나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쟁에 진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고압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역사를 비틀고 있다. 그 조건으로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지긴 졌잖아요. 근데 그 진 전쟁을 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속여야 되니까 그 대가로 미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종속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영원히 종속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패배가 영원히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영속패전론이라는 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그냥 패전 딱 선언하고 우린 네. 졌다라고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진 건 진 거고 이제부터 새로운 나라로 이제 가면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안 진 척하면서 계속 미국의 속국으로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독일이랑은 좀 비교되는 부분이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시라이 사토시 영속패전론 마지막 장면에 네. 본인이 독일 베를린에 그 여행을 갔다가 길을 잃고 그 베를린의 가장 중심 그 문 있지 않습니까? 브란덴부르크 문이었나? 네. 그 문 근처에서 하여튼 길을 잃고 숲을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커다란 기념비가 하나 서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 기념비를 가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1945년 우리는 파시스트를 몰아냈다.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 기념비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소련군이 그 당시 소련군이죠. 소련군이 베를린에 점령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성전 기념비를. 우리 삼전도 예전에 청나라가 세우듯이 네네네. 우리가 여기서 1945년 우리는 나치 히틀러를 몰아냈다라는 거 시작하는 걸 아직도 베를린에 딱 그 서 있는 거예요. 그거 뽑아내지 않고? 안 뽑죠. 못 뽑는 거죠. 이 패전국이니까. 그래요? 네. 근데 일본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그런 거 없이 오히려 그 전쟁에서 전범들 그 전범들의 영혼을 오히려 신으로 모셔가지고 야스쿠니 신사에 모시고 있잖아요. 이게 일본하고 독일의 차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상 전쟁에서 졌다라는 것들이 그런 패전이었던 그 증거가 일본 도쿄라든지 이런 데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일본에도 재밌는 말이 8월 15일은 패전일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종전 기념일로 쓰고 있어요. 일본이? 네, 일본이 공식 명칭이 종전일이에요. 종전일. 전쟁이 끝났다는 거지 패전일로 안 패전했는 건데도 종전일로 해요. 근데 왜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패전한 부분에 대해서? 네. 왜 인정 안 했냐? 네. 패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졌으니까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이 왜 진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네. 당연한 이치잖아요. 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킨 지도부가
계속해서 전쟁 이후에도 자기가 지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책임을 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졌다는 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 내가 내려와야 되니까 그 그렇죠. 자리를. 네. 그래서 그 지도부가 계속 지배를 하기 위해서 책임이 불거지는 것들, 책임 소재가 불거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진 게 아니고 끝난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기획을 하고 네네. 그리고 그 담론을 내러티브를 짜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그럼 그 지도부가 지금까지 아베 정권까지 이어지는 그 지도부인 그렇죠. 거예요? 바로 아베 외조부 기시노부스케가 A급 전범으로 네네. 도쿄 군사 전범 재판에 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몇 년 살다 풀려난 거죠.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졌어요. 네. 뭐 진 건 뭐 팩트니까. 네네. 그러면 그 책임을 일본의 예를 들면 뭐 야당이 뭐 당시 야당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데서 야 니네들이 졌지 않냐 하고 책임을 묻고 끌어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죠. 이 힘이 없나? 야당이? 일본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죠. 지금 지도부에 이제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도부의 핵심이 누구였습니까? 이 전쟁 지도부의 핵심이 결국은 군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결국 가장 최고의 핵심은 일왕이죠. 일본 왕이죠. 일왕은 힘이 없다면서요 지난번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네. 여기서 이제 논파를 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우리가 항상 그것도 하나의 어떤 만드는 내러티브라는 거죠. 그 이 바로 전쟁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내러티브. 일왕은 세속 권력이 아니고 일왕은 아무 관계가 없고 일왕은 전범들이 오히려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고 아무런 이건 실질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 면피를 한 거예요 일부러. 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바로 지금까지 일본의 신성불같이 우리 예전에 루스 베네딕트 국화와 칼에서도 일왕을 만약에 건드리면 이건 큰일 난다. 진짜 이 일본 옥세를 할지 모르고 뭐 그렇게 해서 결국 일왕은 건드리지 않는 걸로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충 이야기 나오고 있고 네. 그 역사의 어떤 팩트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 영속패전론에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지를 아주 치밀하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그 영속패전론이 가능하게 된 게 결국은 일본이 말하는 국채호지, 국채를 지켜야 된다. 그게 결국 일왕의 어떤 그 구조거든요. 국채가 일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켜야 되니까 이 거대한 어떤 거짓말, 허구의 어떤 사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했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어쨌든 전쟁에서 졌다 하더라도 이게 경제 성장이나 어떤 그 전쟁 과정에서 그 뒤처리를 잘 못했으면 네. 이 일본이란 나라가 지금의 위치까지 오르지 못했을 텐데 어쨌든 경제 성장도 뭐 계속 잘 해왔고 어쨌든 우리가 일본 하면은 우리보다 늘 잘 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네.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나 또 욕먹는 거야? 나 일본 얘기할 때마다 왜 이렇게 오그라드는지 모르겠어.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근데 어떻든 간에 그런 체제를 네, 네. 평화와 잘 유지하고, 번영의 체제를 만들어 왔다. 네, 네. 그래서 국민들이 동의한 거 아니냐.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은 그게 가능해지게 된 게 아까 제가 우리가 첫 모두의 미국 이야기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 결국 그게 이제 바로 미국이 원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미국이 체제가 일본이 잘 사는 거를 원했다고요? 그 방향으로 끌어가 준 거죠. 본래 미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기록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만 애초에 미국은 일본을 철저하게 이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네. 힘을 빼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참 이 상황이 묘하게 바뀐 게 중국에서 결국 미국이 밀어줬던 국민당이 졌단 말이죠. 그래서 타이완으로 대만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그 중국 땅이 공산주의 세력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결국 또 한반도에서 한국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가치가 너무 높아져 가는 거예요. 일본까지 만약에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이 냉전 체제에서 일본을 우리의 어떤 파트너로 만들어 놓지 못하면 우리 이거 이 태평양 서태평양을 완전히 다 공산화돼 버리니까. 다 뺏겨 버린다. 이 지점에서 결국은 일본에 대한 정책을 애초에는 힘 빼는 정책. 그래서 애초에 지금 말씀대로 야당을 좀 키워준다든지 네. 노조의 힘을 키워주고 공산당 세력도 혁신 세력을 허용해 주려고 했다가 그걸 몇 년 하다가 다 바꿔버린 거예요. 미국이 예, 미국이 역코스 정책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이제 완전 역주행 정책을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이 어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계열들을 좀 등용했다가 다 쫓아내버리고 바로 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던 전범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한 거죠. 너희들이 결국 나라를 경험해왔으니까 너희들에게 우리가 기회를 줄게. 다시 잘해봐. 한번 잘해봐라. 바로 그래서 아베의 외조부 기시노부스케가 바로 지금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소련과 미국 사이에 냉전이 부활한다는 딱 이야기를 듣고 조만간 나는 풀려난다. 나를 필요로 할 것이다라고 딱 예언을 했고 바로 풀려났죠. 그런 게 기록에 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이 학자의 그 바로 지금 우리 시라이 사토시였던 그 영속 그 배전론이 그 정치학자만의 주장이 아니고 네. 일본에 또 유명한 외교관이 있거든요. 그 미국은 어떻게 동아시아를 지배했나라는 네. 책으로 그 사람은 정통 외교관이에요. 네. 우리 팀 아주 1급 외교관을 했는데 그 책도 한 7년 전에 나오고 우리도 번역돼 있는데 그 책에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우고사키 마키루인가 그랬을 거예요. 우고사키 마키루는 외교관인데 일본의 정치인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해요. 대미 자립파와 대미 종속파로 구분을 해요. 대미 자립파, 대미 종속파. 대미 자립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일본의 민주당 정권에서 초대 그 2009년 총리를 했던 하토야마 유키오. 네. 하토야마 유키오의 할아버지였죠. 하토야마 이치로라고 그 소련과의 어떤 국교 교섭도 하고 그리고 중국과 국교 교섭을 했던 다나카 가쿠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미국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아시아의 어떤 방향으로 네. 미국에 조금 독립하는 외교를 하자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다 날아간다 이거죠. 다 날아가고 대미 종속파 예를 들어 지금 대표적인 아베라든지 기시 노부스케라든지 네네. 고이즈미 이치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는 어떤 쫙 이런 것들을 아주 설득력 있게 그 외교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음모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책들 나오죠. 근데 우리 정광님 어떻게 이렇게 일본 사람들 이름을 뭐 안 보고도 이렇게 다 외우시죠? 약간 수상한데요? 아니 저는 일본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한글로 된 것만 책 읽었죠. 근데 몰아가기야? 우리 정민여도 사실 원래 원래 이름이 후지코상인데 하여튼 뭐 오늘 이 책을 잘 읽어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는 데 훨씬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일본이 그런 식으로 영속 패전론을 만들어 가지고 자국민을 속이고 그러니까 패전했다는 사실을 부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역사 교과서라든지 역사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네네. 사과를 하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의 근본이 여기서부터 패전했다는 사실을 있구나. 부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패전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네. 일본 땅에 사는 우리 제일 한국인들 있죠. 제일 네. 조선인들. 헤이트 스피치라고 혐오 발언을 하잖아요. 네. 우리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가게를 하는데 가가지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 그 극우 단체들이 하잖아요. 네. 그거 당연한 거란 말이죠. 이 사람 이 시라이 사토시 분석에 따르면. 왜? 왜냐하면 본인들은 전쟁에서 진 게 아니죠. 네. 진 게 아니잖아요. 아시아 갖고 네. 이겼단 말이죠. 네. 자 그랬는데 그것들이 그러니까 그 이제 신념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신념에 반대되는 모순되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일본 땅에 살아가는 제일 한국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이 전쟁 전에 전쟁이 지기 전에는 그 제일 한국인들은 2등 국민이잖아요. 네. 차별과 억압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근데 전쟁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전쟁이 지고 나서 일본 사회를 이제 미국식의 민주주의로 개조를 했으니까 그 제일 조선에 대한 억압이나 이런 것들은 형식적으로는 철폐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본래 제일 조선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2등 국민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기들 전쟁에 안 졌는데. 그쵸.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든 지금 뭐 예를 들어 일종의 참정권이 주어지고 하는 것들 자체는 이 사람들 우리하고 같은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결국 우리가 지금 졌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니까 그게 배치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너무 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 존재가 우리하고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일본이 졌다는 사실을 상징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 끊임없이 너희들은 이류 국민이고 너희들은 너희 땅으로 가고 계속해서 혐오 발언하는 이유가 당연하다는 거죠. 그 패전을 부인하는 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 아니, 논리적으로 그 딱 맞는 행동이라. 지금 일본의 여러 망언이니 행동들도 그러면 그 네. 패전을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네요. 근데 보십시오, 패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종속국이라고 보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들 누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말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미국 시킨 대로 예전에 우리 프라자 합의 같은 경우로 하든지 그게 정상적인 나라의 국가가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나라의 국익이 손상되는데 왜 사인을 해줍니까? 플라자 합의 뭔지 알죠? 플라자 호텔에서 한 합의죠. 맞습니다. 호텔 이름 그래도 잘 기억하네. 네, 그 당시 일본의 환율을 거의 2배로 네. 올리는 네. 네, 그런 거였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은 여기서 결국 결론은 일본은 종속국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종속국은 우리가 의미를 찾아보면
외교적으로는 독립돼 있는 나라 같아요. 일본 독립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외교는 독립돼 있지만 다른 것들은 종주국 미국의 입김 속에서 결정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금 오늘 네. 이게 영속 표전을 하는 이유는 내가 같이- 오늘 욕 다 먹을게. 맞습니다. 이게 이 책을 번역한 분도 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 현실하고 너무 겹쳐진다. 아. 우리는 결국 뭐냐? 우리는 영속 식민지 이론이거든요. 우리 식민지가 계속해서 가고 있다. 어차피 근데 미국한테 이렇게 다 될 거면 미국이 일본 말고 우리한테 힘을 더 줘서 우리가 그 일본의 입장이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아 근데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기서 시라이 사토시라는 이 학자가 음. 다른 이제 일본 그 이제 철학자와 대담한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한국은 낫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2004년에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거 보니까 네. 북한을 빼고 나머지 주적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 미국을 꼽는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 이제 이쪽 사람들의 어떤 네네. 견해입니다만 그리고 나머지 한국의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물론 당시 2004년 같은 경우만 해도 아. 2002년에 이제 우리 그 의정부에서 그러네요. 여중생 두 네. 분이 압살 당하고 이런 반미 감정들이 여러 가지 또 끌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반미 감정들이 항상 존재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오히려 일본보다는 상당한 정도의 어떤 독립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긴 합니다. 법적으로도 보면 네. 지금 여기 주한미군하고 주일미군이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주한미군 한국 땅에 있는 미군은 한국 대통령의 동의 없이 그 미군을 그러니까 한국 땅에 있는 미군이나 미군 시설이 바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없어요. 우리 대통령의 권한이 네, 필요한 그 동의가 거죠? 없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이 여기가 있는데 중국이나 다른 제3국하고 뭘 하는데 주한미군 이걸 바로 절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예를 들어 오키나와에 있는 그 주일미군 같은 경우는 네. 그 예를 들어 한반도 상공에서 그 일본 어떤 총리의 재가라든지 동의 없이 네. 예를 들어 제3국에 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보다 오히려 종속성이 더 두드러지는 거죠. 더 미국 맘대로 할 수 있군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적어도 뭔가 작전 전개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 대통령의 허가를 좀 받아야 되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그 한창 2017년 그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을 때 북한에서는 괌에다가 뭐 미사일 사격을 했다 이랬을 때 그때 한번 이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괌인가 오키나와에서 출발했던 미군 특수부대를 태운 그 특수 비행단이 네. 저 원산까지 진입을 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우리한테 통보도 안 왔다 그러고 나중에는 사후적으로 통보 왔다 그러고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 한반도 땅에 있는 미군 시설을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작전을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에서. 미군들은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 작전을 전개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래 되면 일본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보다 오히려 더 예를 들어 미국의 마음대로 어떤 할 수 있는 게 진짜 예, 없네. 그리고 미국의 군사 행동에 따라서 더 전쟁의 어떤 포화 속으로 같이 말려 들어가는 이게 오히려 진짜 인계철선식으로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네네. 네, 일본의 현재 많은 문제들이 일본이 패전을 선언하지 않고 네, 그걸 자꾸 다른 방향으로 우기려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렇죠. 근데 그걸 미국이 눈 감아주고. 그러니까 미국은 왜 눈 감아줬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체제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이러다가 모든 사회주의권들의 힘이 너무 세어지니까 일본을 방파제로 만들어야겠다. 흔히 말하는 일본을 불침항모, 네. 소련과 중국에 딱 그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래야 미국이 자원이라든지 비용이 좀 덜 들 거잖아요. 그걸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이 일본의 힘을 다 빼는 것보다는 일본을 좀 키워가지고 견제를 하는 게 좋겠다. 네. 그 대신 일본을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일본의 정치인들이라든지 일본 사람들도 당연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독립을 하고 싶잖아요. 네. 그를 통치하는 수단이 과연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요거는 여러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와 언론이라고 보는 거죠. 동경지검 특수부? 네, 그게 네. 뭐예요? 그게 미국의 손아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래 이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네. 이건 본 거는 위텐넨이라는 중국 그 언론인 네네네. 중국 저술가 썼던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위텐넨이라는 중국 저술가가 여러 책을 썼는데 뭐 위텐넨뿐 아니라 여러 이제 그 일본 연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초에 동경지검 특수부라는 데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검찰 검찰 같은 거예요, 특수부죠. 우리나라. 우리 집에 예전에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부. 네, 그 악을 항상 잠 못 들게 하라. 뭐 이런 모토를 갖고 있는 데거든요. 거악을 네. 잠 못 들게 하라. 큰 악을.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정치인들 예를 다나카라든지 이런 현직 총리도 그 떨어뜨리고 정말 뭐 나는 새로 떨어뜨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경지검 특수부가 애초에 어떻게 시작된 기관이냐 이거죠. 네. 알고 보니까 미국이 이제 일본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미 군정을 실시하는 거죠. 군정을 그 GHQ라고 총사령부에서 연합군 총사령부가 메가드가 한마디로 일본 총독이 된 거죠. 이 군정을 할 때 일본의 전범이라든지 일본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숨긴 재산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 만든 기관에서 동경지검 특수부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아주 긴밀한 네네. 연관을 가지는 조직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헌법이라든 여러 가지 이그 새롭게 일본의 어떤 사회 조직을 짤 때 아주 센 힘을 일본 검찰에 부여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본래 경찰이 힘이 셌거든요. 일본에 네,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일본 내무성이라고 하죠. 거기도 네. 고등경찰이라고 여기가 아주 힘이 센 조직이었고 막강했는데 이 힘을 다 빼버리고 이제 검찰의 힘을 넣어준 거죠. 그러면서 동경지검 특수부를 이제 미국에서는 네. 하나의 어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해관계를 전달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정치인이 말을 안 들을 때 제일 좋은 건 비리 정보를 흘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다나카 가쿠에이가 사실은 이제 1972년에 미국의 키신저 당시 그 외교안보 특보와 그리고 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계 장막을 뚫고 핑퐁 외교로 미국과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하려고 했는데 그때 일본 총리가 다나카 가쿠에이거든요. 이 사람이 대미 자리파예요. 나름. 이 사람이 선수를 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갔다 오자마자 몇 달 후에 오히려 국교 수립을 바로 몇 달 후에 해버린 거예요. 중일 국교를 먼저 수립해버린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길을 닦아놨는데 일본이 낼름 거기 고속도로 타고 가버려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해버린 거예요. 국교 수립을. 그러니까 미국이 계산하고 틀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 미국의 이제 키신저 네. 나중에 국무장관 했지 않습니까? 네. 키신저가 다나카를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고 길길이 날뛰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결국은 다나카 가쿠에가 몇 년 후에 바로 미국 로키드사에 이제 뇌물을 받았다는 걸로 바로 현직 구상에는 결국 그 자리에 추락을 했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그 사연 이제 다나카 쪽에 속했던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총리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하고 1989년 90년에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려고 일본 자민당의 간사장 가네마루 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간사장의 힘이 정말 세거든요. 네네. 총리는 명분상이고 실제 힘은 이 사람이 더 세다 했는데 이 사람이 북한을 간 거예요, 평양을. 그런데 그 사람도 얼마 후에 또 비리로 또 추락을 해버리죠. 그럼 이런 비리는 미국에서 약간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은 아니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만들어낸다기보다 실제 비리 있는 걸 그냥 파헤쳐가지고 까는 거죠. 뭐 파헤친다기보다 근데 뭐 그거는 뭐 우리가 그까지는 아닌데 근데 이제 공교롭게 보면 컨트롤하기 제일 좋은 것은 많은 사람을 컨트롤할 필요 없잖아요. 많은데 힘을 들이가 딱 한 군데만 병목을 잡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최근에도 재미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으면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되게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것도 지금 보면 또 그 중국 기업의 카지노 이제 측근 의원들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유일하게 지금 아베 총리가 내세우는 대외 투자 실적이 카지노 사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특히나 그렇게 말 많은 중국 쪽에서 돈을 받았다는 식으로 나오고 또 이제 벚꽃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이 NHK에서 계속해서 이제 몇 달째 보도하고 있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이런 흐름들이 뭘 시사하는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는 뭐 제가 지금 이 업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일본의 외교관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일본 내부의 어떤 아주 저명한 정치학자들도 이 이야기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패전을 제대로 패전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건 패전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 과거의 잘못을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시키기 때문에 일본 사회가 지금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그 문제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가. 결국 이것은 패전에서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들이 그 책임을 물으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오히려 그 대가로
미국에 대해서 더 갈수록 종속적이 되어가고 있다. 자기들의 그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요구에 대해서 계속 더 종속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네. 결국 일본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의식이고 그럼 우리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일본 정치인들 중에는 그러면은 이런 거를 미국에 종속되지 말고 우리 힘을 기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있죠. 2009년에 일본의 네. 이제 총선에서 정말 이제 일본이 52년에 주권을 회복했으니까요. 52년 주권 회복 이후로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고 봐야죠. 이제 그 이전에도 좀 있었습니다. 네, 네. 민주당으로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실질적인 그때 초대 민주당 총리했던 사람이 하토야마 유키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50년대 후반에 네, 네, 네. 할아버지가 소련과였던 외교 교섭을 추진했던 그 하토야마 이치로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공약을 뭘 내걸었냐면 오키나와에 있는 후텐마 기지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미군 기지? 내걸은 미군 예. 기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미국 국방장관이 절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주권 국가의 총리가 내가 우리 땅에 있는 기지를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해서 당선됐는데 일본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근데 미국의 국방장관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결국 이전을 이전 못했죠. 못했지. 이전을 못하고 하토야마 유키오는 8개월 만에 낙마를 해버렸죠. 8개월 만에?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하토야마 유키오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정치력이 모자랐고 부인도 좀 문제가 있었고 점쟁이에게 의존을 했다더라. 무슨 중요한 사건을 이런 식의 개인적인 뭔가 에피소드를 몰아가는데 사실은 본질의 구조는 미국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토야마 유키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리나라에 계속 오지 않습니까? 항상 그 저번에 서대문 감옥 이런 갔나요? 그 무릎을 꿇고 그래요? 예, 이 역사 한국에 대한 반성 이런 걸 계속 보여주는 정치인이죠. 멋지다. 영속 패전은 아직 뭐 작가 얘기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네. 이 시라이 사토시의 그 이 책 다음에 나왔던 게 그 영속 중독론인가 또 있잖아요. 네. 그 뭐예요? 그 1kg 커피에 영속적으로 중독이 됐다.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책이 또 있습니다. 네. 걔는 안 벗어날래. 1kg 커피는. 벗어날 이유가 없죠 사실은. 네. 이렇게 따뜻하게 1kg 커피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항상 보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1kg 커피. 지금 우리 정박님과 정민여도 지금 네. 컵에 또 따라 마시고 있는 커피 아니겠습니까? 네. 한잔 하시죠. 네. 1kg 커피가 정말 전 세계에서 이제는 글로벌 표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종종 1kg 커피를 네. 서울의 곳곳에서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커피숍에서 많이들 하시니까. 외국 분들이 이걸 드셔보시고 와 이렇게 좋은 어디 원두냐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자꾸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케냐다, 이건 에티오피아다. 늘 말씀을 드리죠. 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는 1kg 커피의 맛에 영속히 중독이 돼가고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지배받고 있지 않다면 네. 지금 당장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을 하시거나 저희 네. 팟캐스트 공지사항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시면 네. 과연 어떤 맛이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중독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책의 저자로 한번 좀 살짝 들어가 볼까요? 네, 저자가 근데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네. 그 77년생이거든요. 오? 저보다도 네. 저보다도 어려요? 이 저자가 참 특이하게도 레닌을 전공하는 사람이에요. 레닌이면 공산주의자. 레닌 혁명가 레닌. 네, 맞습니다. 러시아. 네, 러시아 혁명. 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이제 사실 일본 사회가 70년대 그 학생 운동이 쇠퇴한 이후로 그 이념의 시대가 완전히 가버렸다고 했는데 77년생이 이제 레닌주의자라고 스스로 자처를 해요. 또 마르크스주의자는 많은데 또 레닌주의자는 잘 없잖아요. 네. 마르크스주의자가 좀 더 이론적이라면 레닌주의자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자처하면서 정말 다양한 어떤 제작물을 서면서 일본 사회가 깨어나야 된다.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레닌주의 뭐 레니즘 뭐 이렇게 됩니까? ML이라고 하죠.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ML주의라고 하죠. 막시즘 말고 이제 L까지 붙여갖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하는 거죠. 그다음에 트로츠키주의자도 있고. 예, 트로츠키는 영구혁명론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트루츠키 같은 경우는 스탈린하고 좀 대립을 했는데 네. 스탈린은 일국 사회주의를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소련을 혁명의 기지로 딱 먼저 세워야 된다, 튼튼하게. 그러니까 먼저 일국 사회주의 딱 먼저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혁명을 전파를 한다. 해야 되고. 트로츠키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지금 이게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여러 나라들이 이 소련을 얼마든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혁명을 수출하고 지원을 해갖고 같이 가야지 이걸 오히려 살릴 수 있다. 이런 걸로 이제 노선 투쟁이 일어났죠. 네. 그리고 이제 레이니즘은 이제 김태희 씨 남편. 김태희. 네, 그 얘기 나올 것 같았어. 너무 창피하다 진짜. 죄송합니다. 레닌주의자. 네, 그래도 이 시라이 다토시 같은 경우는 뭐 정치 사상가다, 정치학자 사상가고 지금 이제 와세다 대학을 나와가지고 지금 뭐 여러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많은 책을 냈어요. 그 특히 영속패전론이 아주 이제 이 사람의 대표작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주 주요한 권위 있는 상들 이시바시 단잔상이라고 아주 이런 권위 있는 상도 휩쓸고 네. 그리고 일본 사회에 던진 아주 이게 충격파가 컸죠. 왜냐하면 지금 일본 독립국가 아니에요. 일본은 미국의 속국이에요. 라고 주장을 하는. 네. 너무 충격받았을 것 같아. 야, 근데 이런 분들이 대학 교수를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아주 나쁘진 않네. 상황이. 아예 배제시키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아니 일본이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예전에 자본론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의 그 자본론 마르크스 경제하는 사람이 1000명 이상은 된다고 전공자. 우리는 없죠 그렇게. 우리는 1988년에 서울대가 처음 이제 김수행 교수 마르크스 경제학 전공한 사람을 뽑았고 그게 1호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한신대학이라든 이런데 정원영 교수님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그 윤소영 교수 한신대 이런 분들 계셨는데 경제학계 어떤 뭐 주류는 결코 되기 좀 어렵고. 예, 그렇죠. 뭐 비주류도 조금 힘들고 아주 극소수. 많이 위축됐죠. 많이 위축된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뭐 논문을 하고 임용이 돼야지 이게 계속해서 연구가 되는데 그렇죠. 임용이 안 되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레닌주의자 사토시. 네, 그래서 이 시라이 사토시가 참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영토 문제를 가지고 주변 국가 분쟁을 일으키고 또 그 역사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는 일본은 또 다시 아시아 각국과 예전의 어떤 잘못을 되풀이해가지고 또 망할 것이다라는 위기 의식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역사의 어떤 우리가 이걸 올바로 인식해야지 이제 좀 더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냐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근데 2012년 3년에 이제 예를 들어 그 책이 나왔으면 30대 뭐 한 중후반 뭐 이때부터도 열심히 뭘 했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저작 활동이라든지. 네, 그렇죠. 그래도 그 젊은 사람들 목소리를 이렇게 또 듣네. 근데 일본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정치에 되게 오히려 우리보다 더 관심이 없다고.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 신문이나 우리 쪽에 이제 정보의 어떤 왜곡 현상이 좀 일어나기도 하고요. 사실은 몇 년 전에 그 일본에서 그 70년대 이후, 60년대 이후 최초로 일본 그 의사당에서 그 일본의 해석기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둘러싸고 일본에 10만 명 정도가 모여가 데모를 했잖아요. 그래요? 60년대 이후로 최대 데모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힘이 본래 일본도 반명 운동을 했죠. 60년 그 안보 투쟁하고 60년대 뭐 70년대 초까지 아주 그 학생 운동이 격렬했죠. 네. 근데 그 힘들이 이제 다 빠져버렸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주 조용하게 살고 있는데 그 에너지들이 다 계속해서 비축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80년대 그 광주 이후로 반미 감정이 분출되면서 오히려 이게 안전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이게 계속 누르고 있다가 터져버리면 오히려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체제가 뒤집어지고 혁명이 나지만 오히려 계속해서 그 비판을 하고 김을 빼줘버리면 오히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이 지금까지 몇십 년간 계속 7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지금 예를 들어 예전에는 냉전이 있을 때까지는 미국이 일본을 대접을 해줬잖아요. 소련과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냉전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일본을 뽑아먹기 위해서 계속 일본 등에 빨대를 꽂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지금 해달라는 데 다 해줘야 되니까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근데 그게 문제는 경제가 안 좋아져요. 네. 이제 아시아 탑의 자리도 다 중국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일본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좋아 역사가 어떻게 되고 뭐 책임이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니까 네. 지금까지 쭉 따라왔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잃어버린 20년 30년 되고 경제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왜곡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은 노골적으로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까지는 아주 미국은 우리 일본을 사랑해 이렇게 했는데 그건 혼자만의 생각이기도 하고 알면서도 계속 아니야. 겉으로는 사랑한다 현실을 하지만 부정하고. 예, 현실을 부정한 거죠. 역사를 바로 지금 패전을 부인하듯이. 그래서 패전을 부인하듯이 미국의 국제관계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국가 간의 관계에서. 근데 일본의 정치가들은 아니야. 미국은 우리를 최고로 치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 부정하면서 러브라이브 같은 것도 인기를 끌고. 러브라이브가 러브라이브 뭐야? 뭐예요? 뭐 나만 하는 거야? 어. 러브라이브 몰라요. 성인용품이에요? 아, 좀 답답하다. 진짜 어떻게 유튜브 방송하면서 러브라이브를 모릅니까? 러브라이브 저 미국, 이제 일본에서 공연 한번 하면 아마 거기 한 10만 명 올 거예요 거기. 그리고 막 저 배기 같은 거에 있잖아 그냥 좋아해. 미소녀들 있고 그거 배고 결혼하고 막 이러잖아요. 현실 부정하잖아. 그런 일들도 결국 연원을 따라가면 올라가면 이러한 그 패전 부정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일개 시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또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주권 국가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말을 아무도 안 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기도 뭐가?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등에 기대서 그냥 사는 게 편하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래도 경제 대국이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저는 그게 지금까지 그냥 일본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 되게 우호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약간 제가 알기로도 약간 우호적이에요. 네. 미국 사람들한테. 근데 그런 게 우리를 그 핵폭탄 떨어뜨려서 망하게 한 나라면 사실 대단히 적대적이어야 되는데 그쵸. 굉장히 미국 사람들도 네. 좋아하고 뭐 환영을 하는 것 같은 네. 느낌이란 네. 말이죠. 그게 패전 인정하지 않는 것 역시 거기에 또 그렇죠. 패전을 우린 인정- 패전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전쟁을 끝내준 사람이 어떻게 그 보면 고마운 사람인 거죠. 헤어지자고 했는데 계속 안 헤어져 나만. 미국과 일본이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도착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비틀린 상태다 이거죠.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역사와 자연은 비슷한 점의 하나가 냉혹하거든요. 아무리 나가 스스로 아무리 환상을 하고 분식을 해놔도 결국은 역사의 법칙이나 자연의 법칙은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환상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 이런 이제 지금 그리고 그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네. 그걸 더 이상 해줄 수 없잖아요 국민들에게. 특히나 아시아에서는 지금까지 아시아 국가보다 우리가 낫다라고 했잖아요. 중국한테 빼앗겨 버렸잖아요. 경제도 안 돼. 이번에 한국하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한국이 자꾸 쫓아온다 생각하니까 완전히 몇 수 아래로 봤던 한국이 이렇게 턱밑까지 오니까 그게 너무 이 존재를 흔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작용하고 있다. 근데 미국은 왜 손을 놓은 거예요? 일본 손을. 냉전이 해체되니까 더 이상 전략적 가치가 이용 가치가 떨어지는 떨어진다. 거죠. 근데 뭐 완전히 놓은 건 아니겠죠. 아니죠. 뭐 여전히 뭐 중국이라는 나라는 또 있으니까 중국과 경제적으로 맞서는데도 역시 일본의 이용 가치는 아주 없진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헌법을 개정을 해석견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해서 어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고 네. 일본의 핵폭탄 보유 어쩌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후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보면 일본은 미국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최소 1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단 말이죠. 전쟁. 미국이요? 예. 2차 세계대전. 엄청 많이 사망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미국이 어떤 근거로 일본에게 그렇지. 일본의 재무장과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제2차 태평양 전쟁을 안 일으킨다는 어떤 보장이 있겠습니까? 네. 특히나 아니 지금 북한도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일본의 발달된 기술력이 핵미사일을 무장할 절대 안 때 되지. 미국이 어떤 식으로 그걸 방어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의 도쿄의 옆에 그 미군 공군 기지 같은 경우가 있는데 네. 그 별 쓰는 게 없단 말이죠. 활용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군 기지로 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 빈 땅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일부러 미국은 절대 안 빼요. 도쿄에. 네, 도쿄 바로 옆에. 왜 안 빼겠습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 밑이야. 이 땅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안 쓰더라도 이건 우리 마음이야. 그렇게
그 상징을 남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따지고 보면 비슷하죠. 용산에 용산을 본래 다 빼기로 했는데 노른자 위를 다 빼기로 했잖아요. 평택에. 근데 또 남겨놓죠. 남겨놓죠.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네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사실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2차 세계대전에. 근데 우리는 또 조금 다릅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너희들은 2차 세계대전에 패전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베 같은 경우가 그 2012년 당선되고 나서 그 오히려 전후 체제의 탈각, 전후 네. 민주주의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근데 전후 민주주의를 심어준 나라 미국이잖아요. 그걸 자꾸 거부를 해버리면 전쟁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소리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건 용서를 해도 전쟁의 정당성을 부정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한 이유가 그것이 만약에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성립된 우리가 말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든지 포츠담 선언에 입각한 것을 부정한다면 그건 우리 미국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 지점에서 꼬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을 겨냥해서는 중일 전쟁이 있죠. 네. 37년 중일 전쟁부터 본격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37년 중일 전쟁부터 침략 전쟁으로 보거든요. 물론 31년 만주사변부터 보지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1910년 뭐 5년 을사 늑약과 1910년의 경술국치 이런 게 다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전건 모르겠고 일단 하여튼 1941년 12월 8일 태평양 전쟁이 침략 불법 전쟁이다. 이것만 그게 마지노선인 거죠, 미국. 근데 중국은 예를 들어 31년 고까지만 하면 그건 봐주는 거죠. 그 이전 거는. 우리가 제일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더 소급되니까. 소급을 또 하는군요. 소급 적용. 그러니까 중국은 뭐 중국과 우리의 어떤 역사 공동 전선은 1931년 이후인 거죠. 그 지점에서 중국은 일본의 침략 전쟁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 이전에 대해서는 좀 또 다른 거고,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10년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1905년 10년까지 가야 되는데 갈 길이 먼 거죠 지금 우리가. 네. 자, 그러면 이 시라이 사토시의 영속 패전론 오늘은 근데 일부는 거의 책 이야기보다는 네. 지금 현재 정세라든지 아니면 그쵸. 일본의 뭐 현대사 네, 요 얘기가 좀 위주로 많이 좀 돌았던 것 같고요. 주로 이 영속 패전론에는 어떤 내용들이 그럼 좀 담겨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영속 패전론에는 네.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이 많은데요. 네. 그 결국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왜 우리 국가와 칼에서도 배웠습니다만 왜 일왕의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일왕의 존재. 국가와 칼에서는 일왕이 죽으라면 죽고 기리와 기무해가지고 네. 절대적이다 했지만 네. 과연 그러한가? 그 기원은 정말 이거는 뭐 타고난 것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실증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실제 자료를 가지고 네네네. 아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2차 세계 대전에 네. 왜 일본과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느냐 지금까지. 결국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일왕에게 있다는 것은 아주 재미있는 증거와 아주 재미있는 추론으로. 제시하고. 그러니까 좀 깜짝 놀랄 정도로. 네. 야 이거를 일본 내부에서 썼다는 게 우리가 이야기 듣기로도 일본에서 왜 공산당이 지방선거에서는 좀 나름대로 선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일본 공산당이 참 이게 뭔가 정권 잡기가 힘든 이유가 일본 공산당의 당론이 일왕을 인정 일왕제 안 하는. 폐지거든요. 사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네. 근데 결국 그 지점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정말 이 학계에서 이거 살아남으려면 그 이야기는 입에 거론하지 않는다는 게 금기인데 그걸 이걸 했어. 거침없이 격파하고 있거든요. 자, 일왕의 존재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제 미국의 미국. 문제죠. 왜 미국이 어떻게 했는가? 근데 그거 미국에 다듬어다 보면 결국 우리 이야기죠. 우리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사실 첫 시작이 여기는 우리는 지금 모욕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결국 3.11 동일본 대지진이 나고 나서 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갖고 시작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일본의 국민들 평범한 국민들이 이렇게 네. 우리가 모욕받고 있고 버림받고 살고 있는가 일본의 권력자들에게 이걸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걸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이야기를 읽는 거하고 똑같은 착각을 가지게 돼요. 기시감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런 걸 해가지고 사실 3.11 대지진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우리도 참 세월호 네. 기록도 있고 했습니다만 연상이 딱 됩니다, 진짜. 이런 것이 정말 네네. 이 구조 속에서 만들어졌구나.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네.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즌 2 7번째 책 시라이 사토시
영속패전론 네. 저희가 이어지는 2부에서 과연 일왕의 존재는 어떤 것이고 네. 미국이 어떻게 그동안 해왔는지를 네. 이 책에 근거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